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의 노인복지시설들도 3년 만에 어르신들을 마주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열린 대면 행사에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대구시장상을 수상한 분은 효란, 친구가 나를 인정해주듯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해주고 친구처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에 많은 기념일들 가운데 어버이날은 안부 전화 한 통하고 용돈을 보내드리는 날이 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버이날에 내미는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보다 부모에 대한 관심 또 존중이 부모님들에게는 더 받고 싶은 효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부모님에 대한 관심 또 사랑은 마음속에 깊이 늘 담고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5월 9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간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앞두고 교통량 증가하며 동명 휴게소 앞두고 2km 넘게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지천철 6교부터 신동제까지 차량 이동량 많아지며 속도 조금 떨어져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화랑로 망우당 고가차도에서 효목내거리 시작 구간 3차로와 4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구간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고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구마로 감천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방향으로 감천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에서 대형 트럭과 승용차 사고 차량 서 있습니다. 감천내거리에서부터 미리 피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상동교 시작 지점부터 침산교까지 거의 전 구간 정체고요. 반대 상동교 방향으로는 침산교부터 노곡교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지는 공사 때문에 오늘도 정체입니다. 이 구간 지나서도 도청교에서 경대교까지는 서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는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현재는 그쳤고요. 날씨는 점차 맑아지는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데요. 큰 일교차는 모레까지 계속될 예정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14도, 습도는 75%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4일에 봉화군에서 이 벌목 작업 중에 이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난 2월에도 이 비슷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4일 오전 10시에 봉화군 춘향면에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임도 개설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이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이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산림청, 이 국가기관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에 놓여진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노동조합은 이 산림청이 국가산림 관리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전국 국유림 관리소마다 단기 일자리 계약직 노동자들과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은 원목을 판매했을 뿐이지 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의 경우에도 이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이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로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이 중앙행정기관이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이 되는 이 첫 사례인데, 일단은 좀 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이 용역을 주더라도 안전관리에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단추가 잘 꿰지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뭐 앞서서도 살짝은 어두운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살짝 어두운 소식이라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 역대 최장 기간의 최대 피해를 기록한 이 울진 산불 얘기 좀 준비해봤는데요. 벌써 발생한 지 2달이 지났는데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아직 좀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때를 기억하는 또 이재민들한테도 바로 어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네. 그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 미제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이 울진군 북면 두천리 도로변 일대가 대상인데요. 여기서 이제 담뱃불 실화를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2달째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CCTV까지 동원해가지고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지역 근처의 도로를 이 차량 10대 정도 이제 용리선상에 놓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 뭐 제일 결정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이 담배꽁초 같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데다가 네. 운전자들은 당연히 다 부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증거가 남을 정도로 그런 그 유류물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역설적으로 큰 화재였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꼭 좀 발견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산불은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만약에 원인 규명이 돼야죠. 이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맞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 지역민들의 가슴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꼭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해 소식만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소식 있나요?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이 봉화군 한 개인주택에서 60대 여성 2명이 아궁이 연기에 의해서 이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7일 오전이었습니다. 이 봉화군 법전면에 사는 동생이 이 전날부터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서 이 방 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2명을 발견했는데요. 일단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추정하고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좀 준비한 이유가 이 2가지 측면에서 좀 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특히 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띄엄띄엄 이 가구가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주민들이 만약 쓰러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응급 이송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시기에 그 각 마을마다 서로 간에 좀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즘처럼 날씨가 좋아서 이 캠핑을 가거나 또 민박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각별히 이 주의를 좀 당부드립니다. 아, 이게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에 의한 질식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모두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이 코로나19가 내 학점에 미친 영향을 어땠을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네. 나왔거든요. 정답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이 코로나19 첫 해에 굉장히 높아졌다가 작년에는 다시 감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정확히 2020년에는 비학점 이상을 받은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네, 첫 해인 2020년에 86.7%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100명이라면 네. 86명이 비학점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9년 이전까지는 70%대였어요. 차이가 많이 네, 나는데요. 2019년 수치를 봤을 때 한 71% 정도.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15%포인트 정도 확 올랐던 건데 이게 2021년 작년 들어가지고는 다시 81.1%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첫 해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교수도 네.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절대평가가 늘어나고 또 학사 관리도 느슨해져서 뭐 예를 들면 비대면이면 당연히 결석률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출결이 성적에 반영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학점 현상이 발생을 한 건데 그러다가 작년부터 대면 수업이나 시험이 다시 이뤄지면서 다시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학생들에겐 좀 아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미친 또 재밌는 여파인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옳은 건 아닌 걸로 네. 결론 내려볼게요. 자, 이어서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가운데 한 장은 대구 교육감, 이 경북 교육감을 뽑는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대구 교육감 후보로 엄창욱 경북대 교수를 추대하기로 했는데요. 엄 교수가 출마하면 이 대구 교육감 선거는 강은희 형 교육감의 무투표 당선이 아닌 이 진보대 이 보수 성향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 관련한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엄 교수가 출마를 공식화한 건가요? 아직 공식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은 다 내려진 걸로 알려졌는데요. 나가는 걸로요? 네, 사실 이 대구의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뭐 종교조 같은 그런 교육 관련 단체들이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은희 현직 교육감을 뭐 견제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대부분 이제 출마가 불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후보를 찾아다녔는데 막판에 결국 이 엄창욱 교수를 이 추대하는 걸로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고요. 엄 교수 본인도 며칠 정도 고민을 하고 이제 결심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뭐 시민사회의 소명이다,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저도 뭐 전화를 드렸는데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출마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강은희 교육감과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강단에 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공직자라는 무게를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랬던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드는데 후보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13일까지입니다. 이게 예비 후보 등록은 그 훨씬 이전이었고요. 네. 근데 이게 최종 그 12일하고 13일이 최종 후보 등록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당 공천이 있는 다른 선거에 비유를 한다면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등록하는 게 12일, 13일이고요. 네. 그 전에는 공천 안 받은 사람들도 예비 후보 등록하는 그런 식이고 이 현직 강은희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12일이나 13일쯤에 아마 등록을 할 걸로 예상되는데 네. 엄창욱 교수 본인도 예비 후보 등록 없이 바로 본 후보 등록으로 할 것 같고요. 이 진보대 보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보 진영 후보자로 이제 엄 교수가 추대가 된 거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추대가 됐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비 후보 지금까지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이 대구만 예비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때문에 이 강은희 형 교육감이 재선을 공식한 가운데 이 강 교육감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고 특히 진보 진영에서 이 강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후보와 접촉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구 지부 등 이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이었죠. 이 대구 교육감 선거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이 토론회도 열었고 이 시민들이 그래도 선택지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자존감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후보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토론 결과 엄창욱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에게 이 공식 출마를 권유했고요. 네. 엄 교수는 이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대구사회연구소라고 비판적인 학술운동을 했던 이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네.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로 이 맞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 후보가 뭐 대구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학 교수 출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이 현직 교육감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네.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정치인 출신이거나 대학 교수 출신이거나 또 교사 출신 이렇게 3가지거든요.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특성상 이 정치인 출신이라도 정치 시작하기 전에는 뭐 교수 출신이라든지 네네. 교사 출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현직 강은희 교육감도 원래는 교사를 교사 하다가 출신이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교사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에는 종교조 출신 분들이 또 많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 시민사회단체 쪽에 한 발 걸쳐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교육 현직에서 이 현장에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늘 나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요. 이 교사라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돼요. 네. 사실 뭐 우리 직장인들 다 알겠지만 사표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사실 어느 정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반대로 대학교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이 막 출마를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수 출신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가 훨씬 익숙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현직 교사들 또 유치원 초중등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 교수처럼 휴직을 하고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좀 관련 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이제 유치원과 초중고까지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바람이 자연스럽게 생기네요. 자, 이번엔 경북 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경북 교육감 선거는 현역인 임종시 이 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고 네. 지금 예비 후보로 임준희 전 대구시 부교육감,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등이 이 후보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 모두 보수 성향 후보들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임준희, 마숙자 두 예비 후보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됐다가 또 엎어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13일 후보 최종 등록일에 과연 단일화가 이뤄질지도 관심사고요. 임종식 형 교육감과 이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일단은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또 양자 구도고 대구도 양자 구도고 네. 예전에는 교육감 선거 후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후보가 적어졌을까요? 일단 시기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하고 같은 해에 지방선거를 올해는 치르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육감 후보는 최근 1년 사이에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과거에는 교육감 선거가 대선하고 크게 겹치지 않아가지고 네. 정치인 출신들의 운신의 폭이 조금 더 넓었어요. 근데 올해는 대선이 치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라든지 선거에 관심이 있던 교육자 출신들은 다 정당 가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나서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실제로 모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네. 이분도 정치권에 한 발짝 담그고 계신 분인데 아니 당신은 차라리 교육감을 나가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게 올 초의 일이거든요. 자기는 작년 6월 이전에 이미 탈당을 했어야 되는데 대선 때문에 탈당을 못해가지고 출마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는 현직 교육감이 강은희 교육감이 또 초선입니다. 아직. 그쵸. 근데 이게 재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2014년 부산하고 경남 교육감 선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없었다. 이런 점도 좀 그런 이유로 하나로 꼽힙니다. 이 네.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육 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정을 선호할 그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선거 자금 문제입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가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선거 중에 제일 많이 들어요. 아, 정말요? 네, 이 유권자 범위가 시장과 도지사 선거하고 다 같은데 대신에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정당 가입을 못하니까 정당에서 지원을 못 받거든요. 네. 이 선관위 자료를 보면은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때를 보면 7회 지방선거 때를 보면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 비용이 교육감이 11억 1천만 원.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리고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같은 기초단체장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같은 시도지사가 7억 6,200만 원. 어느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네. 선거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15% 이상을 못하면 득표하지 못한다면 선거 비용 보전도 안 되기 때문에 선뜻 좀 교육자 입장에서는 또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정당을 가입 안 한다는 얘기가 교육 분야다 보니까 분야라고 하는 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립성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가치가 많이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 이제 교육감인데 왜 이렇게 다들 보수 진영입니다. 뭐 진보 진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많이 치르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직선제가 처음 치러졌던 대구교육감 선거에서는 9명이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향을 통해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당이 없다 보니 진보교육감 혹은 보수교육감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야지만 특정 진영으로부터 또 표를 받을 수 있고 15% 이상 득표를 해야 이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을 표방해서 표도 결집하고 이 선거 비용 보전도 받기 위해서 이런 경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교육 정책들도 다 네.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 자율형 사립고, 이 특목고 정책, 학생 인권 조례, 학령 평가 등에서 이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감에 따라서 이 크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교육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두 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 리포트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통해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 대구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 중에서 오늘은 부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채, 지역 청년들의 부채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 재단 지원으로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 진행했고요. 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523명이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FGI 심층 면접 형태로 진행되었고 청년들의 주거 환경, 소득 수준, 금융 이용 현황 등의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부채 현황, 경제적 어려움, 금융 피해 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악화됐을 거라고 예상은 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한마디로 질적, 양적 모두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양적인 면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평균 부채가 1,329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993만 원에 비해 300만 원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네. 실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채 보유자의 평균 부채 상승은 더욱 눈에 띄는데요. 2018년 3천만 원에서 2021년 5,016만 원으로 3년 새 2천만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질적인 측면 역시 악화되었는데요. 부채 보유자 중 대출 기간이 2금융권과 3금융권이라는 답변이 35.8%로 가장 많았는데 네. 이는 2020년 대구 청년 금융생활조사에 비해 2, 3금융권 대출 비중이 12.4%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2, 3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이율로 인한 악성 채무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고 네. 여기다 부채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은 10점 만점에 7.6점으로 부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부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층의 부채가 질적, 양적으로 악화된 주요 이유는 청년들의 생활고인데요. 소득 감소와 부족이 각 전체 응답의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대답한 청년의 비중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요. 이외에도 투자로 인한 손실과 금융 피해 및 사기로 인한 부채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수치상으로도 일단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조사된 자료에서도 극히 소수의 지표만 살펴봤지만 청년 부채가 점점 악화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가속화된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가 마땅히 개선될 여지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청년 상담사로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책적 제안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무엇보다 올바른 금융교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텐데요. 주식 열풍이 불고 각종 매체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번 청년 부채의 질적 지표를 살펴봤을 때도 정책 자금이 아닌 2, 3금융권 단기 채권 위주의 부채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투자를 하지 말자, 돈이 필요해도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독일이나 유럽 국가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금융 관련된 교육과 경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도 고등교육부터는 필수 이수 교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경제라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이랑 경제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필수 맞습니다. 이수 교육으로 도입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또 이외에도 청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다고 필요한 생각한 부분은 네. 개인의 부채를 무조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네. 다만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부채 발생 이유를 살펴보면 네. 사회적인 요소는 없는가, 개인이 모두 잘못하고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막고자 합니다. 부채의 원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고용 형태와 소득, 부채 상황들에 맞는 지원 정책을 보다 넓고 탄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의 의지나 부채 상환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 기본 수당 지급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청년 부채 문제를 보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2, 3금융권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1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시중은행들은 사회 초년생들이 담보나 아니면 신용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1금융권보다 2, 3금융권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 3금융권의 부채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악성 부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년들이 1금융권이나 아니면 2, 3금융권 말고 다른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청년 햇살론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1금융권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 예를 들어서 4%대의 금리로 연 1,500만 원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햇살론도 비교적 그 심사하는데 까다로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증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대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 담보를 진행해줄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막 사회 진입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상품은 당연히 좀 이용하기가 어렵겠지만 햇살론 같은 제도들이 조금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햇살론의 이율을 조금 더 낮추고 대상을 확대하는 측면이 청년들이 부채로 이어지는 확률을 줄이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우리 앞으로의 시대 햇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좋음 수준에 보이겠고요.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